추석 아침, 20년간 묵묵히 제사를 준비해온 며느리 윤정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제사상까지 통째로 없어진다. 놀란 시어머니 말순과 가족들 앞에 윤정이 남긴 영상이 재생된다. 화면 속 윤정은 눈물로 20년간의 희생과 서러움을 토로한다. 저는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충격에 빠진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한 무게를 깨닫는다. 며느리의 반란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한 여성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절규였던 것이다. 며칠 뒤 말순은 윤정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화해를 시도한다. 1년 후, 이 집의 추석은 달라진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웃으며 전통과 가족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명절이 시작된다. 작은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 40년이란 세월을 품은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서 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벽돌 담장.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이 집은 이말순이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73세의 말순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툭툭 두드렸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뻐근했지만 이 정도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 위로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추석 제사상을 준비하려면 오늘 하루가 중요했으니까요. 말순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장을 봐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미리 붙여놔야 한다고. 그래야 추석 당일에 허둥대지 않을 수 있다고. 이 집안의 제사는 늘 말순의 손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제사상만큼은 단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말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명태, 쇠고기,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무, 배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재료들. 장바구니 2개가 금방 무거워졌지만 말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순 씨, 올해도 제사 크게 지내시나 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사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셨어도 이건 지켜야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을 정성껏 손질해 주었습니다. 말순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이 또한 매년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김윤정은 아마 아직 방에 있을 것이고 아들 명호는 이미 출근했을 것입니다. 손자 준혁이는 수험생이라 늦게까지 자고 있겠지요. 말순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재료를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이 70이 넘어도 이 집 제사를 내가 다 챙기네. 요즘 젊은 것들은 전통을 우습게 알지. 말순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도라지를 손질하고 고사리를 삶고 시금치를 데쳐 물기를 짰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부엌 안에는 어느새 갖은 나물과 전을 부치는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 시간 방 안에서 김윤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44세의 윤정은 벌써 20년 넘게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하고 친척들을 맞이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들이었으니까요.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숨을 한번 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면 시어머니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것이 뻔했습니다. 과연 부엌에 들어서자 말수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말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지. 당일날 하면 정신없어. 윤정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나물 좀 묻혀. 간은 내가 맞출 테니까 너는 손질만 해.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에 시금치를 들고 물기를 짜면서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똑같구나.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윤정이 나물을 무치면 간이 맞지 않다고 했고 전을 부치면 색깔이 고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윤정의 손놀림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윤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다시 시금치를 짰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 자신이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따랐다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고. 말수는 윤정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을 텐데 늘 조용하고 소극적이기만 하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부엌에는 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나물들도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하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제사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윤정은 부엌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또다시 친척들이 모이고 제사를 지내고 긴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윤정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자 오래전부터 적어둔 글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들, 그 제목 아래 빼곡히 적힌 날짜와 문장들. 윤정은 스크롤을 내리다가 다시 핸드폰을 껐습니다.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니까요. 윤정은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론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처럼, 오래된 관계처럼 그 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몰랐고 윤정은 그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48세의 명호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냐? 밥 먹어라.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명호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내일 제사 준비 이야기를 꺼냈고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명호야, 너도 내일은 일찍 들어와야 해.
제사 준비 도와야지. 네, 엄마. 일찍 올게요.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말순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켰습니다. 말수는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정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호는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 집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걸까?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의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생선을 굽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야 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윤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또 한 소리 들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윤정은 서둘러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말수는 이미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윤정아, 과일 좀 씻어. 배랑 사과 말이야. 윤정은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손에 찬물이 닿자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정은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수는 생선을 석쇠에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엔 며느리들이 정말 부지런했는데 요즘은 좀 다르지. 윤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과일을 씻었습니다. 말순의 말투에는 늘 이런 식의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옛날과 지금, 예전 며느리와 지금 며느리. 윤정은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부엌에는 갖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전, 나물, 탕, 구이, 그리고 정갈하게 깎인 과일들. 말수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 제사상 차리는데 문제없겠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틀 내내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런 윤정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부엌 정리 좀 해놔. 네, 어머니. 윤정은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정리를 하는 동안 윤정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자고 했습니다. 윤정은 국수를 삶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호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고 준혁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순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또 다른 비교였습니다. 자신은 더 힘들었다는 말. 그러니 너도 참아야 한다는 말.
윤정은 참았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지난 20년 동안 늘 그랬듯이. 하지만 참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윤정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잠시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홀로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자 그 제목이 다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들. 윤정은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국이 짜다며 버리셨다. 내 앞에서. 2008년 9월 5일. 명절 준비하다 쓰러질 뻔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일어나라고 하셨다. 2012년 1월 20일. 시아버지 빚 때문에 친정집이 망했다. 하지만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015년 추석.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망신을 당했다. 윤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고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호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준혁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말수는 내일 제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제사상 차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준혁이는 밥을 먹으며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고 슬퍼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걱정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준혁이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준혁이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준혁이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부엌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윤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아. 왜? 아니, 그냥 엄마가 좀 힘들어 보여서.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명절이라 좀 바쁜 것뿐이야. 준혁이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준혁이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내일 제사를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음식도 충분했고 제기도 깨끗이 닦아뒀습니다. 말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지만 정작 김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윤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억눌러왔던 분노가, 삼켜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옷장을 열고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며느리로만 살다 끝나지 않겠다고, 가방에 옷을 챙기고, 통장과 신분증을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내일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전, 나물, 과일, 탕. 모두 윤정이 이틀 동안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음식들을 큰 보자기에 하나씩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만들어 온 음식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음식들. 윤정은 그것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새벽 2시, 윤정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 2개가 무거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정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곳. 윤정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참아왔던 감정들을, 숨겨왔던 진실들을. 윤정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촬영을 마친 윤정은 파일을 태블릿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재생 설정을 해뒀습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제사 시간에 영상이 재생되도록. 윤정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에서 윤정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윤정이 집을 나선 지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까지 빼곡히 차있던 제사 음식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해서 냉장고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 없고 나물도 없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탕을 끓이려고 준비해둔 재료들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다급히 부엌 곳곳을 뒤졌습니다. 선반도 열어보고 찬장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혹시 며느리가 다른 곳에 옮겨뒀나 싶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다급히 며느리 방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윤정의 옷들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윤정아, 윤정아. 말순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다급히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명호야, 명호야, 일어나. 명호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명호는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가 어디 갔어? 집에 없어. 명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고 윤정의 베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명호는 급히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안 받아져요. 말수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제사 음식이 다 사라졌어. 냉장고가 텅 비었다고. 명호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명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말수는 거실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이가 가져간 것 같아. 옷도 반쯤 사라졌더라고. 명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윤정은 사라졌고 제사 음식도 사라졌습니다. 명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소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에서 나온 준혁이는 긴장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호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니?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젯밤에 방에 계셨는데요. 말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제사 음식까지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명호의 사촌 형인 명수였습니다. 명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추석 잘 보내세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수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명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명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가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다니요? 명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없더라고. 제사 음식도 다 가져갔어. 곧이어 다른 친척들도 도착했습니다. 명호의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 동생들까지 모두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하려고요? 음식이 없다면서요?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간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제사 음식까지 가져가다니. 말이 돼? 말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도, 제사 준비를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명호는 계속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명호는 초조했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급하게 밖에 나가 떡과 과일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상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차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소박한 상을 보며 또 수군거렸습니다. 거실에 간단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제대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올해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명호도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직전 준혁이가 거실 한쪽에 있는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영상 재생 앱이 켜져 있었고 재생되기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태블릿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명호가 다가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영상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윤정이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명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화면에 윤정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태블릿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말순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 속 윤정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거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제 삶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제 바람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저는 이틀 동안 부엌에서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배웠으니까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옛날 며느리는 더 잘했다는 말, 요즘 며느리는 게으르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숨겨진 빚이 드러났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제 친정집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찾으러 갑니다. 더 이상 며느리로만 살 수 없습니다. 김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화면 속 윤정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집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명호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윤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영상이 끝난 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은 꺼졌지만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모두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명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간신히 마련한 떡과 과일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윤정이 정성껏 준비해온 풍성한 제사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명호의 사촌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올해는 그냥 간소하게 지내는 게 어때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사를 지냅시다. 말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제사를 지낼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명호가 제주가 되어 절을 올렸습니다. 준혁이도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말수는 뒤에서 지켜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모두의 마음속에는 윤정의 영상이 맴돌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복할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떡 몇 조각과 과일이 전부였습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서 급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왁자지껄했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말들이, 윤정의 눈물이, 윤정의 고백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야, 윤정이한테 연락은 해봤어?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문자도 읽지 않고요.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가족인데.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자신이 윤정을 가족으로 제대로 대했던가. 명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후까지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오늘은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고모가 떠나기 전에 말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마음을 좀 이해해줘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말순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에는 말순과 명호, 그리고 준혁이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호는 방 안에서 계속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 만났을 때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슬픔과 지침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했던 음식들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만 앉았습니다. 윤정의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20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없으니 식탁이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명호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도 겨우 몇 숟가락만 떠먹었습니다.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순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윤정이 했을 일이었습니다. 말순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이 일을 했구나. 이 무거운 그릇들을, 이 기름진 냄비를 매일 씻었구나.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이 새벽부터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모습, 명절마다 며칠 동안 서서 일하던 모습,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따르던 모습. 말순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말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 몰래 울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넘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을 낳고 찍은 사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점점 나이 들어갔고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순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울면서 견뎠는데,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대물림된 고통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명호가 들어왔습니다. 명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호야. 네, 엄마. 말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윤정이한테 너무했구나. 명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그런 걸 느끼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힘들었어. 내 할머니는 더 엄하셨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견뎠으니까 윤정이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윤정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엄마 말씀만 따르고 아내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윤정이를 찾아야 해요. 사과하고 싶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했어. 윤정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명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호는 방으로 돌아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윤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좀 해줘.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괜찮을까? 준혁이도 방에서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야. 엄마, 괜찮아? 보고 싶어. 연락해줘. 하지만 준혁이의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에는 깊은 후회가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명호는 아내에게 미안했고, 준혁이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진실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윤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왜 진작 알아주지 못했을까. 추석감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명절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반성과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읽지 않은 메시지만 쌓여갔습니다. 말수는 집안을 정리하며 며느리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엌 서랍 안에는 윤정이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레시피 노트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윤정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추석날 한 번 보았지만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에 이 집에 와서 제 삶을 잃었습니다. 매년 제사. 제가 아플 때도 아이 돌볼 때도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말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윤정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아플 때도 말수는 그저 일을 시켰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숨겨진 빚을 갚느라 제 친정집까지 무너졌죠.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 부분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밝혀진 빚들. 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며느리의 친정집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저 모르는 척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찾으러 갑니다. 아들도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집의 며느리로만 살다 사라질 수는 없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간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며느리의 의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말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말순이 시집살이를 할 때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울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이십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언제쯤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해 매일 울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이 무섭습니다.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며 저를 가르치려 하십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참는 것이 편합니다. 말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참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수는 자신이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호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명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명호는 핸드폰을 꺼내 윤정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족 문제라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퇴근길, 명호는 아내가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윤정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에 윤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명호는 핸드폰으로 윤정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명호는 실망한 얼굴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윤정과 함께 걷던 길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 둘이 손을 잡고 걷던 그 길.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명호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아내를 방치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후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호는 말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윤정이 하던 일을 말순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명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밥 먹어라. 명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차린 음식을 보며 명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하기엔 힘드실 것입니다. 그동안 윤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호야, 나 오늘 윤정이 영상 또 봤어. 명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어. 명호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윤정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윤정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서 사과해야죠.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며칠 동안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직도 연락 없어요?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아직 연락이 안 와. 준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도와드렸어요. 말수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내 잘못은 아니야.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가워졌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준혁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호도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이 떠난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윤정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말수는 윤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윤정이 좋아하던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쿠션을 안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윤정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호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내를 더 멀어지게 만들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준혁이는 학교에 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준혁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만든 음식은 맛이 없었습니다. 윤정이 만들던 음식에 그 맛을 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윤정을 그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집안일을 혼자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말순의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명호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순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명호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말순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명호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호는 서툰 손놀림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명호는 생각했습니다. 윤정은 이 일을 매일 해왔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20년 동안. 명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내의 희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명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호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윤정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명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빚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윤정이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거의 전 재산을 써서 빚을 갚아줬어요. 말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감사를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오히려 며느리 의무라고만 생각했지. 명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죠? 시집살이 하실 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내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매일 잔소리 듣고 울면서 친정 생각했지. 그런데 왜 윤정이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말순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견뎠으니까 윤정이도 견뎌야 한다고.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고통을 대물림하는 건 옳지 않아요.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명호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준혁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조용히 다가가 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윤정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명호도 동의했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윤정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정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이는 여기 안 왔어요. 연락도 없고요. 말순은 윤정의 어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윤정의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어른, 윤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울면서 전화했어요. 친정에 오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윤정이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준혁이 때문에. 그리고 명호 씨를 사랑하니까. 명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윤정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를 찾거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대해주세요. 세 사람은 친정집을 나와 다른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윤정이 자주 가던 카페, 도서관, 공원. 하지만 어디에도 윤정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지쳐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이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명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봐야죠. 준혁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엄마를 찾고 있어. 엄마가 보고 싶어. 제발 연락해줘. 하지만 이번에도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혼자 윤정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윤정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셨다. 정성껏 만들었는데 속상하다. 하지만 참아야지. 며느리니까.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다리가 부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다. 명호는 회사 일만 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말수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며느리의 아픔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말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말수는 윤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거실로 나와 명호와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명호야, 준혁아, 우리 윤정이를 꼭 찾아야 해.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찾을 거예요. 준혁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사과할 거예요. 제대로 효도할 거예요. 세 사람은 다시 윤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정을 찾을 때까지, 사과할 수 있을 때까지.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에는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각성한 가족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정을 찾아 진심을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윤정이 떠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윤정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기장 한쪽에 작은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메모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윤정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윤정이 있을까? 말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말수는 명호를 깨웠습니다. 명호야, 일어나. 윤정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어. 명호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수는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카페 주소가 적혀 있어. 한번 가보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학교 가야지. 우리가 엄마 찾으면 연락할게. 준혁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과 명호는 지하철을 타고 카페가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강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찾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윤정이 여기 있을까? 카페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순과 명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카페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윤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숨을 멈췄습니다. 명호도 윤정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은 집을 나간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호도 뒤따랐습니다. 윤정은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어서 두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윤정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윤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과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호도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윤정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으셨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기장에 메모가 있더라.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윤정 앞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앉아도 될까?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과 명호는 윤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윤정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또 저를 탓하려고요? 제사 음식 가져간 거, 집 나간 거 따지려고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윤정은 말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았어.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손을 뻗어 윤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정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늘 엄마 편만 들었어. 내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윤정은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너를 방치했어.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있었으면 했어요.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김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힘들었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매일 울었어. 그런데 나는 그 고통을 너한테 그대로 물려줬어. 윤정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견뎠으니까 너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전통이고 며느리의 의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통을 대물림하는 건 옳지 않아.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너도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야.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윤정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 윤정아. 윤정은 자기 일기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기장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방에서 찾았어. 마음대로 읽어서 미안해. 하지만 읽고 나서 너를 이해할 수 있었어. 명호도 말했습니다. 윤정아, 내 일기를 나도 읽었어. 시아버지 빚 때문에 내 친정이 망한 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았어. 정말 미안해. 윤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의자에서 일어나 윤정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안아주었습니다. 윤정은 말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윤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순은 윤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약속할게. 명호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제대로 할게. 너를 지켜줄게. 윤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달라질 거야. 내가 달라질게.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 명호도 말했습니다. 나도 달라질게. 회사 일만 하지 않고 가족을 더 챙길게. 내 말에 귀 기울일게. 윤정은 한참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하지만 또 실망하면 저는 정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말순은 윤정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정말 고마워. 명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윤정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윤정은 남편의 품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움만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순과 명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윤정은 두 사람과 함께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윤정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순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대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호도 변했습니다. 회사 일만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윤정이 돌아온 첫날, 준혁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면서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윤정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그날 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음식 맛이 어때?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말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집 안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윤정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명호도 퇴근 후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준혁이도 자기 방 청소와 빨래는 스스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가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윤정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명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때면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정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너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든 공부든 뭐든.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꽃꽂이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배워. 내가 응원할게. 윤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꿈을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윤정은 일주일에 2번 꽃꽂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비우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걱정 마. 집안일은 우리가 같이 할게. 명호도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해. 마음껏 배워. 윤정은 꽃꽂이를 배우며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수는 윤정이 꽂은 꽃을 거실에 놓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정말 좋네. 윤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윤정은 긴장되었습니다. 작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명호가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다 같이 준비하면 어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윤정이 혼자 하게 하면 안 되지. 윤정은 놀랐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말요? 명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추석이야. 준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네 사람은 추석 준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 갔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무엇을 살지 의논했습니다. 말수는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내 생각은 어때? 윤정은 의견을 냈고 말수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명호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전을 부치고 윤정은 나물을 무쳤습니다. 명호는 생선을 손질했고 준혁이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사과 깎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명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이런 걸 매일 했구나.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니 뿌듯했습니다. 말수는 나무를 묻히다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간이 맞는지 봐줄래? 윤정은 나무를 맛보고 말했습니다. 딱 좋은데요? 말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의 간을 늘 고쳤던 말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윤정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만든 만큼 양도 넉넉했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만들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작년의 그 소동을 기억하는 친척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사상은 정갈하고 풍성했습니다. 말순과 윤정이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명호와 준혁이도 도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고모가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음식이 더 맛있네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들었거든요.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명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 준비를 가족이 함께 할 겁니다. 한 사람에게 떠맡기지 않고요. 작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지.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다시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윤정을 불렀습니다. 윤정아, 이리 와서 앉아. 윤정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우리 가족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이해해 주셔서. 말수는 윤정을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자.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호와 준혁이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전을 데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명호가 설거지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준혁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평화롭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이 집을 떠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말순도 거실에 앉아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잃을 뻔했던 그날의 충격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호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 같아. 명호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윤정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윤정은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준혁이는 자기 방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엄마가 없을 때 그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만든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음식을 만들던 윤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명호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을 더 챙기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잘했다고. 가족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준 것이 맞았다고. 물론 아직도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통은 지켰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드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정말 내 집 같다고.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있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